여러분 반갑습니다. 100만 명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똘똘한 경제입니다. 자,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코스피 4,500 시대,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숫자였을까요? 지금 거리 곳곳에 나가보면 표정들이 참 밝습니다.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너도 나도 주식 어플을 켜놓고 4,500을 넘어 5,000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논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축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4,500이라는 숫자가 과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반영한 건강한 근육인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부종인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거대한 파티가 끝나기 직전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촛불과 같습니다. 모두가 취해 있을 때 누군가는 출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돈을 이렇게나 풀었는데 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까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을까요? 이 기괴한 역설, 경제학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현재 코스피는 4,567포인트,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35%나 급등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을 넘어 글로벌 증시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수십조 원 단위로 들어오고 있죠.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일 발표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견고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가가 4,500을 찍었는데 왜 동네 상권은 무너지고 있고 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 이른바 고옥탕화 연료, 즉 빚과 정책 자금으로 억지로 엔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왔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진통제를 계속해서 주사해 온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온 각종 정책 금융상품들 기억하시나요? 수십조 원 규모의 특례 대출과 기업 지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돈들이 갈 곳을 잃고 결국 증시로 쏠리며 이 거대한 불꽃놀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이 사실은 휘발유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증시의 계기판을 한번 보시죠. 주가는 4,500인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원화 가치가 강세여야 정상인데 환율은 마치 위기 상황처럼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마트머니, 즉 진짜 고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승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하며 달러를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포모, 즉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1년 코스피 3000 시절에 겪었던 그 고통을 벌써 잊으신 건가요? 그때도 5천 간다, 6천 간다 하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번엔 다르다. 인공지능 혁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해소되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아니라 코리아 리스크의 이연, 즉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정책 당국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셈법과 구조적 모순 때문이죠. 당장 눈앞의 시스템 붕괴를 막지 못하면 책임론에 휩싸일 테니 일단 다음 세대 혹은 다음 정부로 그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좀비 기업들은 이미 퇴출당했어야 마땅한데 저금리 대출과 정책 자금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 여기서 금리가 단 1%만 더 오른다면 혹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500이라는 숫자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시속 200km를 가리키고 있는데 엔진에서는 이미 연기가 나고 있고 타이어는 다 닳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빨리 달리라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격이죠.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역설적이게도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세요. 하향 조정된 리포트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주식 수수료를 벌고 그래야 펀드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거래량에만 관심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칼날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숫자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자산 가격의 폭락이든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화려한 파티의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처절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상투를 잡고 그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텐데 과연 그게 여러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기괴한 현상의 진짜 심장부를 파헤쳐 봅시다.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런 기형적인 모습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위기의 전조를 보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4,500의 이면에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가계부채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마술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가리는 손들이 지금의 장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이 왜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더 깊은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제 냉정한 이성으로 무장할 시간입니다. 4,500이라는 숫자가 주는 환각에서 벗어나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껍데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코스피 4,500.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덕적 해이가 낳은 좀비들의 잔치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망했어야 할 기업과 건설사들에게 수십조 원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터졌어야 할 부실 채권들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장부상에서 뒤로 미뤄둔 것뿐입니다.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들고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면서 억지로 숨을 붙여놓은 거죠. 이런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가득 차 있으니 우리 경제의 효율성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증시 상승은 이런 부실을 가리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해서 잠시 통증을 잊게 하고 환자가 건강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마트 머니, 즉 외국인과 기관들의 냉소적인 시선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4,500 돌파에 환호하며 영끌을 할 때 외국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주식을 사는 것 같지만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훌쩍 넘어섰고 기업부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흔들려도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고점에서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며 서서히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코리아 리스크의 정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 우리 기업의 미래가 밝아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환차익을 노리거나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리는 장세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나가겠다는 심산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라면 왜 원화 가치는 이 모양일까요? 왜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책의 실패가 낳은 역설입니다. 정부는 주가 부양을 위해 온갖 세제 혜택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액주주 보호 같은 근본적인 개혁은 뒷전이고 오로지 주가지수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이건 마치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표 숫자를 조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올라가겠지만 실력은 그대로죠. 아니, 오히려 조작하는 과정에서 더 퇴보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사실 꽤 오래전에 심어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위기설 말입니다. 당시 둔촌주공 사태를 비롯해서 수많은 건설 현장이 멈춰 섰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 대신 채권 시장 안정펀드니 뭐니 하며 돈을 풀어 막아버렸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터뜨렸어야 할 거품을 억지로 유지시킨 것이죠. 그때의 결정이 지금의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억제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적 취약점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4,500을 찍어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번 돈은 전부 대출이자 갚는 데 들어가고 자산 가치는 올랐다는데 당장 쓸 현금은 없는 기이한 가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인질극에 잡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리자니 금리를 못 올리고 금리를 못 올리니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시 증시로 돈을 몰아넣는 악순환의 굴레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누구일까요? 바로 4,500이라는 숫자의 소가 마지막에 올라탄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900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니케이 지수는 39,0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세상이 영원히 우상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는 건 한순간이었고 그 뒤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일본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의 탑까지. 여러분, 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좋다고 말할 때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떠들고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열려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연료까지 탈탈 털어넣은 애프터버너의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꺼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계기판을 다시 봅시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반도체 착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주가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괴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로지 광기 혹은 누군가의 의도된 연출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나 소방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겁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말합니다.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경제 역사상 부채로 만든 거품이 연착륙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져야 끝이 납니다. 그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에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술잔을 비울 것인가, 아니면 조금 아쉽더라도 지금 신발끈을 묶고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갈 것인가. 대중과 반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비극의 진짜 뿌리를 찾아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 경제에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죠. 상식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면 그때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했어야 합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정리하고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업장은 경매로 넘겨서 가격을 낮췄어야 하죠. 그것이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당국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연착륙이라는 아주 달콤하고도 위험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시스템 붕괴를 두려워한 관료들이 손을 잡고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수십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쏟아져 들어오고 은행들을 압박해서 대출 금리를 억지로 누르던 그 시기를요. 그때 터졌어야 할 고름들이 지금 우리 증시 4,500이라는 화려한 붕대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24년에 단행되었던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체를 우리는 냉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채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써야 할 돈을 주가 관리를 위해 쏟아붓게 만든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가는 올랐을지 몰라도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과 미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의 4,500 시대를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형국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몰빵 구조와의 결탁입니다.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나라에서 자산 가격 하락은 곧 정권의 위기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띄워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의 효과를 조작하려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착각이 들어야 소비가 살고 그래야 부동산 대출 이자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기초가 되는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지붕만 화려하게 칠한다고 해서 그 집이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도 우리와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은행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죠. 그때 스웨덴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처럼 돈을 풀어 거품을 유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부실 자산을 냉정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살아남을 기업과 죽어야 할 기업을 칼같이 나눴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당시엔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그 덕분에 스웨덴은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탄탄한 경제 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1990년대 일본은 어땠습니까? 거품이 터지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좀비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스웨덴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의 4500 시대가 일본의 전철을 밟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처럼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유동성이라는 진통제로 버티는 방식은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지금 당장 다 팔고 도망가야 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 그리고 계기판을 볼 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개인 경제 계기판 지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가가 4,500을 넘나드는데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한국의 미래를 믿는다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대출 연체율, 특히 이금융권과 소상공인 연체율입니다. 증시의 화려함에 가려진 우리 이웃들의 파산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연체율이 2%를 넘어서고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그건 조만간 실물 경제의 충격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세 번째는 국채금리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채권 시장은 가장 냉정하게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면 이는 시장이 정부의 통제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과 수급입니다. 단순히 코스피를 얼마나 샀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이나 선물 매도 잔고를 얼마나 쌓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정보의 우위에서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갑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용융자 장호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 그건 파티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하락의 가속도를 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력을 확보할 때입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이때 현금은 단순한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달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둘째,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십시오. 성장주라는 이름 아래 거품이 낀 종목들보다는 현금 흐름이 확실하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이른바 진짜 알짜 기업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의 이 4500 시대는 우리에게 마지막 골든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화려한 숫자에 취해 절벽으로 달려가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5천 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오기 직전이 가장 밝은 법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 똘똘한 경제는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날카로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기판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십시오. 시장은 냉혹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관대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똘똘한 경제였습니다.